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런데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앞으로 증시 쭉쭉 올라가는 동안 기름분들의 계좌는 두세 배로 더 쭉쭉쭉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연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산타를 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올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이제 미국 증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은 S&P 500이 1.7%, 나스닥이 1.8% 상승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도 산타 랠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여기서 대박이 한번 터진다면은 또다시 미국 증시는 불을 뿜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분기부터 중국에서 차량 등록이 늘어났고 12월에는 모델 Y 완판 소식도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증시는 오늘까지만 열리고 이틀 동안 쉬었다가 목요일 10시에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31일까지는 장이 열리고 1월 1일만 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죠. 미국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죽으면서 장례식 당일에는 미국장이 휴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미국장이 언제든 휴장이 하루 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증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반까지는 좀 쭉쭉쭉 올라오다가 왠지 보다시피 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았죠. 2800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쭉 하락하더니 지하실까지 팠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은 코스피는 올랐다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냥 절대값만 보자면은 1월 초 대비 지금 이제 증시만 보자면은 올해 9%가 하락했다고 하고 그런데 절대값만 봤을 때는 2022년이 진짜 끔찍했었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락장을 맞았고 그때 코스피가 무려 25%나 폭락했다고 하죠. 저끼리 또 그때 당시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텼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17% 하락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걸 봤을 때는 2018년도도 2022년도에도 결국 다음 해에는 빨간불을 켜줬던 거 하락한 만큼 다시 또 상승을 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2018년과 2022년인데 그때는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 다음 해는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둘 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네요. 4월에서 5월까지는 빨간불을 켜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다시 또 꺾였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두 번 다 나타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혹시나 증시가 4, 5월까지 쭉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혹시나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먼저겠죠. 반등이 나타나면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증시가 안 좋은데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수를 보니까 사실 뭐 공매도가 있더라도 뭐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매도가 있던 없던 지수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 3월에 공매도가 재개합니다. 내년 1월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등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하고 3월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은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단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전에 1월, 2월 증시가 정말 뜨거워서 코스피 막 5%씩 매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서빙, 설거지, 강아지 산책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로봇이 결국은 뭐 10년 안에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2030년부터는 가정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정용으로 보급된다는 거는 뭔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전 산업에서 일단 먼저 쓰이고 가장 마지막이 가정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개화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2030년은 20조, 그 다음에 35년에는 55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봇주가 엄청나게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딱 2018년 그 정도 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그때 시작하던 그 시기 있죠. 그게 바로 지금의 로봇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몇 년만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에 딱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항상 수많은 기회가 공존하는 게 주식시장이겠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가 진짜 이쁜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 고점 뚫을 수 있을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오는 미래겠죠. 개인적으로 23년에는 로봇주를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24년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기르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급등하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로보택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선두이며 후발주자인 테슬라와 아마존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뛰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의 소식은 1분기 테슬라의 중국 FSD 허가 소식이 있을 거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 소식이 있을 것이며, 실제 로보택시 양산 소식,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업체도 참여한다, 이런 얘기 등등 정말 많은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FSD가 우리나라 신호등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뜨면서 장중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살짝 오르기도 했었죠. 과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2 이제 보실 분들은 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은 공개 후 이틀 만에 93개국에서 TV쇼 부분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겠죠. 참고로 시즌 1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달성했던 기록을 바로 달성했다고 하네요. 자, 사람들의 평가는 조금 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2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1 때 250억을 투자해서 1조를 넘게 벌었기 때문에 시즌 1만큼은 못 벌어도 뭐 당연히 그에 준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OTT 업계의 지갑 변동도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티빙과 웨이브가 손을 잡고 쿠팡 플레이 이용자 수도 증가하며 바짝 추격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고객을 유인하는 컨텐츠의 역할도 필요한데 옥겜이 딱 그렇다고 합니다. 함입니다. 환율이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고점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환율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철강 업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철강 때문에 안 그래도 울고 있는데 환율까지 오르며 뺨을 때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 오르면 세전 손익이 6천억이나 감소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자동차 업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3분기에 환율이 전년보다 3.7%가 오르자 영업이익 환율 효과가 7천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좋아하는 기업도 있고 싫어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일단 여행 그리고 항공사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와중에 특이한 부분은 다른 LCC인 에어부산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에 사고 났던 그 기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체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에어부산은 그 기체를 가장 많이 적게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이 부각되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여행 항공사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항공사고가 드물게 일어난다고 해도 충격 자체가 정말 크지 않았겠습니까? 향후 여행 인구가 당분간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관련주도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세와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를 예방하는 주식도 올랐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러시아산 가스 운송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안 한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카드겠죠. 그런데 지금 꺼낸 걸 봤을 때는 아마 곧 있을 휴전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미 다 대응을 해놨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가격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오크라 쪽으로 지나가는 천연가스 말고 다른 것도 전부 다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러시아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팔아먹어야 되는 천연가스인데 신뢰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지금은 뭐 러시아가 웃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을 연초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LG 엔솔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의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친구들은 당분간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친구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친구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유럽 그리고 GM향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언제쯤 사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 테슬라 신차 출시 기대감이 나타나며 실적 전망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내년 1월, 2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취임 후 친환경과 2차 전지를 슬슬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바이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뭐 늦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바이오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업계 내년 전망은 어떨까 봤더니 내년에는 CDMO 관련주가 제약바이오를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암제와 대사질환, 비만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며 관련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번 수주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약간의 리스크는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CDMO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CDMO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서 결국 나중에는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중국을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지난 26일에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민주생활회의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험난할 것으로 보이니까 잘 해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더 커집니다. 시진핑은 내년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 지속 회복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내년에 끝나는 14개 5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올 하반기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한번 급등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하늘을 정리하는 간단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